(11번) 볼까요? 자,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장 내 훈련은 우리가 OJT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내용 먼저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방법은 우리가 OJT라는 것도 있고 OFJT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선 OJT, 직장 내 훈련 먼저 보면, 자, 훈련 내용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 아르바이트 해봤을까요 혹시?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식당,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 뭐 산속에 있는 뭐 어떤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일하는 식당에서 사장님한테 일을 배우거나 그 가게 매니저나 뭐 이런 사람한테 일을 배우나요? 대부분 그 식당, 내가 일하는 그 직장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뭐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는 거다, 홀서빙 할 때 밑반찬은 뭐가 나가는다, 이런 식으로 직무를 배울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직장 내 훈련 OJT라는 건데, 이건 이제 감독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즉 사장님이 밀착형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 알바생한테 또는 신입 직원한테 일을 하면서 이 과정들을 전수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자, 장점은 교육생의 수준에 맞게 이제 실무와 밀착해서 교육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배우는 일머리가 좀 좋아.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홀서빙 시켰다가 뭐 주방 일도 시켰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빠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반면에, 조금 뭐 일머리가 뭐 좀 더딘 분들한테는 좀 더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세세하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을 시키기 전에 좀 더 한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교육 훈련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 향상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작업을 하면서 점점 우리도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붙고 숙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보다는 이 어떤 솜씨가 늘었어,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에는 좀 버벅이고 많이 실수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서빙하다가 접시도 안 엎질른다, 뭐 잔도 안 깨먹는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또는 직장 상사한테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이런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을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교육 훈련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낮은 비용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일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는 거니까 병행하면서 실시함으로 생산의 차질이 적어요. 그렇죠? 뭐 식당에서 일을 배우면서 그냥 알바를 해나가는 거니까. 자, 단점은 뭐냐면 우수한 상관이 반드시 우수한 교관은 아니야. 이분이, 내 직장 상사가 진짜 일은 잘해. 근데 뭐랄까, 이게 전수할 때 이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좀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란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장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 사람하고 일을 가르쳐 주던 사람하고 뭐 잘 이렇게 놀다 보니까 통해가지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뭐 농땡이 피우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자칫 일과 훈련 모두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에 맞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많은 구성원들을 한꺼번에 이제 훈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의 내용과 수준은 매번 이게 어떤 체계화해서 통일시켜서 하기가 사실 곤란하죠. 사람마다 수준도 다를 거고 숙달 능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가 좀 힘들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직장 외 훈련이란 거 좀 볼게요. 자, 직장 외 훈련 OFJT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을 일단 직무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래서 일정 기간 교육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거고, 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수련원을 간다든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떨어져서 뭔가를 배우는 거, 회사에서도 새롭게 직원을 뽑으면은 이제 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은행 직원도 그렇고 뭐 기업들에서도 이제 좀 큰 규모 중견기업 이상급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조금 외진 데다가 별도의 교육 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만 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OFJT, OF가 바깥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떨어져서 훈련을 받는 걸 직장 외 훈련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대규모 뭐 이제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많은 교육생들한테
이 커리큘럼별로 일정별로 정해진 그 교육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른바 훈련 교관이라고 하죠. 뭐 이런 사람들, 트레이너들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연수원이나 훈련원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교육생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교육만 받는 거다 보니까 이 훈련에, 이 교육에 전념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직장의 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냐? 이 교육 훈련 내용이 반드시 또 현장에 이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활용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해야 될 인력들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게요. 직장 내 훈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한다. 아니죠. 1번부터 틀렸네요. 이게 뭐예요? 직장 외 훈련 OJT입니다. 자, 2번, 적은 비용으로 수행하기 용이하다. 그렇죠. 아까 나왔습니다. 3번, 실무와 밀착된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 그렇죠. 마지막 4번, 작업과 훈련 모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더라. 자, 이게 직장 내 훈련의 단점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조직 내 계급 구조를 따라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승진 유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승진 유형을 좀 내용을 볼게요. 여기 지금 약 한 6가지 정도의 내용, 7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직급 승진이란 걸 좀 보면은 상위 직급에 올라가는 게 직급 승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보 나 승진했어 라는 단어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나보다 직장 상사의 자리가 공석이 발생할 경우, 뭐 이거는 이직한 경우 또는 퇴직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해당 직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서 더 윗자리로 올려보내는 걸 우리가 직급 승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는 직능 자격 승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직능은 직무 수행 능력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승진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각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더 윗자리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직능 자격 승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 자격 승진은 이 직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일과에는 관계없이 구성원이 오랫동안 일했어, 또는 학력이 뭐 이 사람은 박사야 또는 석사 또는 연령이 많이 됐어, 이런 어떤 인적 요건에 따라서 그래도 이분은 오래 일하셨으니까 또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해서 올려드리는 이런 제도를 신분 자격 승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관리 체계를 위해서 이 뭐 사원에서 대리 또는 대리에서 계장 이런 식으로 직위를 올려주는 제도를 역직 승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용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오래 일했는데 동기부여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융통성 있게 이제 회사의 그 인사 관리를 위해서 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명칭을 바꿔주는 거, 명함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냥 이름만 바꿔주는 그런 명패갈이를 우리가 대용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승진은 승진할 사람들은 이제 과포화됐어. 굉장히 많은데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조직 체계를 좀 바꿔서 체질을 개선해서 위로 갈 수 있는 계층을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털을 마련해주는 걸 우리가 조직 변화 승진, 조직 자체를 좀 바꿔나간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발탁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역량, 직무 수행 능력이랑 업적을 봐가지고 유능한 사람, 이 사람 진짜 인사고과가 탁월해, 정말 전도 유망해, 이런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발탁 승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올라가서 볼까요? 자, 조직 내 계급 구조에 따라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자, 1번 자격승진. 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2번 직급승진. 그렇죠. 아까 우리 내용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상위 직급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 직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직급승진이었잖아요.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상위 직급으로 계급 구조 따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직급승진이 되겠습니다. 자, 발탁 승진은 우리가 아까 뭐 일정 기간 이제 이 사람이 탁월하게 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거였고요. 조직 변화 승진은 조직 체계를 바꿔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임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ERP 인사에서 거의 뭐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더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들이 노동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해야 될 임금의 금액이나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하고 개선해서 인사관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걸 임금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회사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 각각의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를 줄 건지, 또는 이걸 줄 때 우리가 그냥 터무니없이 적게 줄 수도 없고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 노동시장이라든지 사회적인 뭐 요건, 물가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적 수준, 생활급으로서의 적정성,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았을 때 한 달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최저임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는 승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임금이 설정되어야 하는 걸 우리가 임금 관리의 어떤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 3의 임금 수준, 그다음에 임금 체계, 임금 형태가 그 세 가지인데요. 우선 1번 볼게요.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일했어. 우리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매월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1인당 평균 임금을 임금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는 이 임금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최저선도 있고 상한선도 있고 이렇게 그 좀 위아래 경계가 있는데, 자, 근로자의 생계비가 하한선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직원이 일했을 때 굶어 죽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임금 수준 결정의 하한선의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상한선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기업의 지급 능력이죠. 우리가 지갑 속에 10,000원 있으면 최대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은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임금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고, 이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다른 회사의 임금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노동력의 수요,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노동시장의 요인을 고려해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우리 회사 종업원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이 결정지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 내 임금 그리고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근로 시간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지급되는 걸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하고요. 이것 외를 우리가 기준 외 임금이라고 하는데, 뭐 직책 수당, 이 사람이 조금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든지 특수작업 수당, 특수근무수당, 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 외 임금, 정상적인 노동 외의 것을 하는 노동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기준 외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임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고정급제, 능률급제, 특수임금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올라가서 볼까요? 자, 임금 관리에 대한 설명. 자, 1번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의 관리를 포함한다. 그렇죠. 아까 임금 관리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2번 임금 관리는 조직의 분위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 구성원의 사기라든지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3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임금 수준 상한선을 설정한다. 자, 뒷부분이 틀렸네요. 생계비를 고려해서 임금 수준의 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었고요. 상한선은 우리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볼게요. 합리적인 임금은 지급 방법, 사회적 수준 등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임금의 산정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앞서 살펴본 13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바로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임금 수준이, 자,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지급하는 1인당 평균 임금이었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는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임금 형태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산정 방법과 지급 방법이죠. 그래서 고정급제, 뭐 능률급제, 특수임금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답은 2번 임금 형태가 되겠죠? 15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도 요 ERP 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급여 뭐 이런 것들 총칭해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각종 수당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둘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하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그 사람이 제공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산정해야 될 사유, 뭐 이직, 퇴직, 휴직 이런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들이 받은 총액을 그 사람이 받은 그 기간, 자, 그 총 일수예요, 일수. 뭐 90일을 일했든 뭐 89일을 일했든 이 3개월 동안의 이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당이나 보상금을 산정해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상임금에 적용을 받는 것들이 있고 평균임금에 적용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통상임금 적용 대상은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 그다음에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 휴급 휴가수당. 자, 얘는 평균임금 적용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 야간근로수당, 야근수당이라고 하죠. 그 외에 유급, 돈을 주기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자, 그 다음에 평균임금 적용 대상은 퇴직급여. 이 사람이 퇴사해서 나갈 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을 퇴직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 산재보상 보험급여. 그 다음에 휴업수당, 감급제재. 이 사람이 뭔가 징계를 받을 일이 생겨서 감봉받을 때 감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한하는 그 감급제재 제한. 연차유급, 휴가수당, 그 다음에 구직급여 같은 것들이 평균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 적용 대상이냐,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 적용 대상이냐를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볼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균임금의 장애수당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평균임금의 해고 예고수당. 자, 얘는 평균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그렇죠. 4번 통상임금 야간근로 가산수당. 자, 이런 것들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기업이 다양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마련하여 놓고 종업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도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제도는 무엇인가? 자, 복리후생은 여러분들이 복지 생각하면 돼요. 가끔 요즘 뭐 우리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나오는 유퀴즈 같은데 이게 기업인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뭐 사내 복지, 뭐 베네핏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비법정 또는 임의, 이런 복리후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용 볼까요? 자,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복리후생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이 있어요. 자, 4대 보험은 우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요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4대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1년 이상 재직한 종업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 그 다음에 유급 휴식 제도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복리후생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임의 복리후생 또는
있는 비법정 복리후생에는 뭐 홀리스틱 복리후생,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전인적, 지덕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 종업원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옛날 표현으로 하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를 홀리스틱 복리후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생애 주기, 우리가 뭐 10대에 해야 될 일, 20대에 해야 될 일, 뭐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좀 연령에 따라서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사내 복지를 마련할 때 프로그램에 차이를 두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 복리 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식은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갔을 때, 음식점에 갔을 때 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골라서 먹잖아요. 똑같아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해놔. 뭐 소고기 세트, 뭐 아니면 콘도 연간 이용권, 뭐 또는 뭐 건강상품 이용권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 근로자들이 난 이게 좋겠어, 난 저게 좋겠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원하는 제도 또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의 이 카페테리아 메뉴에 너무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굉장히 뭐 나중에 이 연말에나 가서 이게 인기 있던 것들은 이제 재고가 소진되는 뭐 이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긴 한데요. 자, 일단은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기업이 다양한 복지제도 및 시설 마련해놓고 우리 종업원들이 원하는 걸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이건 뭐죠? 바로 4번의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죠. 자, 1번의 법정 복리후생은 아까 봤어요. 사대보험, 그리고 퇴직금, 유급휴식 이런 것들이 법정 복리후생이고, 전인적 인간을 고려해서 이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면을 다 고려하자고 하는 게 홀리스틱.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연령별에 맞춰서 제도를 좀 달리하는 걸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소득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번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걸 우리는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라는 것을 국가에서 징수할 때, 조세기관에서 징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원천이나 유형이 다른 종류의 소득들을 모두 하나의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법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2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이 되고요. 자, 얘네들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합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 단어가 좀 비슷해서 어감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분류과세라고 하는 것은 요 앞전에 말씀드린 종합과세에 안 들어가,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쪽 찢어서 구분해서 일정 소득을 각각 별도의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얘는 소득을 이제 일정 소득 지급할 때 미리 소득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이게 떼놓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통해서 미리 조세당국에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세금 떼서 주고 나머지를 주는 게 분리과세인데,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이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건 이제 뭐 복권 담총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 일정한 소득을 우리는 미리 원천징수, 돈을 주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조세당국에 내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다 끝내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한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게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거를 별도로 해서 과세하는 방법. 이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분류과세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라는 거.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로시간제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 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기간제. 자, 여러분들 탄력적으로 한대요. 탄력적으로. 자, 벌써 이미 문제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어느 날에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자, 근로시간제 유형을 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뭐 한 달 또는 1년, 뭐 반년 이런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용하는 제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고요. 업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근무자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원래는 우리 회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 사람은 10시 출근, 7시 퇴근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맡기는 걸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고요. 집중근무제는 근무 시간 중에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이 시간에는 뭐 회의도 안 해, 전화도 안 받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집중근무제라 그래요. 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다짐들 많이 하잖아요. 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진짜 핸드폰도 안 보고 뭐 게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량 근로 시간제는 취재, 연구, 뭐 설계 분석 이런 좀 업무의 수행 방법이나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의 이런 것들이 근로자의 어떤 판단, 재량에 결정돼서 근로시간보다 성과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과를 잘 낼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좀 뭐 시간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의 성과를 보겠다는 거죠. 비록 뭐 5시간 일했는데 다른 10시간 일한 사람보다 성과가 좋아. 오케이, 너 5시간 일했지만 나머지 다 일한 걸로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뭐 시간, 계약, 뭐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번 다시 볼게요. 자, 보기에 첫 번째 줄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그 얘기죠.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근로시간제. 자, 얘는 뭐예요? 바로 3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봅니다. 노동조합. 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노동조합이 뭔지 우리 살펴봐야겠네요. 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뭐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이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제적 기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또는 현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임금을 뭐 물가에 따라서 또는 뭐 합리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더 받을 수 있게 임금 인상, 뭐 노동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공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 그 단원들이 누군가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그 상가 이제 상을 치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조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 노동조합 그 원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야. 품앗이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조, 조합원이 아플 때,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공제회에서 모아놓은 노동조합 공제비를 이제 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정치 사회적 기능.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노동하는 근로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게 막 뭐 어떤 뭐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뭐 세제, 물가 정책, 보험 제도 등에 대한 주장을 이제 관철할 수 있도록 이게 아무래도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집단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힘을 실기가 좋으니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는 가입 방법이 뭐 크게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클로즈드 숍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근로자를 뽑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채용하는 게 클로즈드 숍이에요.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좀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언 숍은 처음에 근로자를 기업이 뽑을 때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뽑을 수는 있어. 하지만 뽑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채용 후 일정 기간 이후 전환이 되는 거예요. 3번 오픈숍은 노동조합을 가입하든 안 하든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픈숍 제도고요. 에이전시 숍은 노동조합 가입할지 말지는 당신 자유야. 하지만 가입을 안 했지만 노동조합을 위해서 당신이 정기적으로 노조에 필요한 그런 어떤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에이전시 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조합이 어떤 부당한 그런 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노동쟁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스트라이크, 뭐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통제, 준법투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용자 측, 경영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쟁의 행위는 직장 폐쇄, 회사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조업 계속. 그래, 당신네들 일하지 마라. 우린 다른 사람 뽑아서 하겠다 하는 게 조업 계속 또는 대체 고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번.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뜻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에는 자, 아까 우리가 뭐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 봤는데요. 자,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자, 이것들은 기본 기능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노동쟁의의 행위 유형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가입 방법에는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오픈숍 등의 기본적 숍 제도와 뭐 메인터넌스 숍 또는 뭐 에이전시 숍 같은 변형적 숍 제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의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죠. 그렇죠. 어찌됐건 사용자 입장에서 그 근로자들을 대할 때는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좀 거대화돼서 더 대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인 거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단체 협약의 효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단체 협약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체와 단체 간에 이제 어떤 뭐 약속을 맺었을 때 이걸 우리가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규범적 효력. 단체 협약 당사자 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 조건에 대한 강제적 효력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자, 협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채무적 효력. 그 다음에 동일 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 협약의 효력을 보다 확대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고요. 자,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 아까 뭐였어요? 당사자 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넓게 보자는 거죠. 확대하고 적용하는 효력으로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한 동종의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하던 거를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 대해서도 또는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크게 다 전체적으로 적용하자 하는 구속력이 일반적 구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보시면은 채무적 효력,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지역적 구속력. 동일 지역,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대 적용하자는 노력. 맞네요. 자, 3번. 일반적 구속력.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 근로자에게만
아니죠. 조합 근로자가 아니라 나머지 동종의 비조합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자고 하는 게 일반적 구속력인데 여기 이 조합 근로자에게만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자, 확대 적용하는 노동조합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자, 3번 틀렸고요. 4번 규범적 효력. 이 협약 체결 당사자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 조건에 대한 강제적 효력을 뭐라고 한다?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022년 정기 인사 2급 이론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